연쇄살인, 묻지마 폭행,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경제범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범죄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론은 차라리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낫다며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른바 엄벌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처벌 체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대중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엄벌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엄벌주의의 양면과 한국의 문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부 엄벌주의의 강점. 첫째, 범죄 억제 효과입니다. 엄벌주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68년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범죄를 도덕적 일탈이 아닌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분석하는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범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은 첫째로 범죄자가 검거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 둘째로 판결의 결과 내려질 처벌의 강도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엄벌주의 하에서 처벌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경우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계획적인 조직 범죄나 손익 계산에 민감한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산 효율성도 높습니다.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력 증원 등 수사력 증대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은 입법적 결단만으로 가능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가 사소한 법 위반에도 높은 벌금을 책정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억제 논리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둘째, 사회 방위 효과. 엄벌주의는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살피기에 앞서 위험 요소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무력화 전략을 취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의 6% 정도의 만성 범죄자가 전체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벌주의에 입각한 장기 구금은 이러한 고위험군 범죄자를 식별하여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상습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ISD 조치를 도입했으며 분석 결과 상습범 한 명을 격리할 때마다 연간 약 50건 이상의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적 제재의 방지입니다. 국가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대신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한 공적 지지를 확인하며 심리적 종결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 국가의 처벌이 대중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 만큼 미온적이라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적 복수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나락 보내기나 사적 제재에 대한 옹호 여론은 사법 시스템이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 심판자를 자처하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엄벌주의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개인 간의 복수를 차단하고 사회의 도덕적 결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부 엄벌주의의 약점. 첫째, 미약한 범죄 억제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처벌의 엄격함은 실제 범죄 억제로 연결되는 정도가 낮습니다. 수많은 실증 연구는 잠재적 범죄자가 처벌의 강도인 엄격성보다 자신이 검거될 확률인 확실성에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형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추가적인 억제 효과를 거의 낳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죄자는 범행 순간에 형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형제도와 같은 처벌이 종신형보다 더 큰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막대한 비용입니다. 엄벌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수감 인구의 급증과
형기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이는 교도소 운영 예산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간 교정 예산으로 약 8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교육, 공공복지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형의 남발로 인해 범죄 성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고령 수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교도소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양로원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작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관리보다는 재범 위험이 낮은 노인 수용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도소의 범죄 학교화입니다. 충분한 교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은 장기 구금은 범죄 기술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태도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장기 구금은 오히려 재범률을 약 7%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단절되고 전과자라는 강력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출소 후 합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엄벌주의 입법이 범죄자로 하여금 어차피 잡히면 종신형이라는 자포자기적 심리를 갖게 하여 체포 과정에서 더 격렬히 저항하거나 목격자를 살해하는 등 범죄를 더 흉포화시키는 부작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3부 한국의 왜곡된 엄벌주의. 사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이미 엄벌주의를 실시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대륙법계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체감합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례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 형법은 문헌상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실제 판결 관행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은 판결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중의 눈에는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기관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바 진지한 반성을 근거로 제출되는 반성문이나 기습적인 공탁, 그리고 초범이거나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지속해서 충돌합니다. 더욱이 정관예우나 유전무죄 관행에 대한 의심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법률 지식과 자본력을 갖춘 가해자가 양형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해 감형을 받아내는 모습은 엄벌주의가 본래 가져야 할 강점인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적 복수의 억제 기능을 무력화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피해자는 국가의 처벌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는 오히려 사적인 응징이나 사이버 자경단 활동을 응원하는 여론으로 기울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법 포퓰리즘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형벌의 엄격함보다는 세계적인 수준의 검거율, 즉 처벌의 확실성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이러한 시스템의 성과보다 가시적인 형량 숫자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네이밍 입법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형량의 하한선을 대폭 높이는 특별법들이 남발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이 형벌 포퓰리즘이 결합된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 역량의 강화, 판결 기준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교정시설의 내실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제반 조건에 대한 투자는 도외시된 채 법정형만 높이는 입법에만 치중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 높이다 보니 사법부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극대화된 엄벌주의의 단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형식적 엄벌주의 및 네이밍 법안의 남발은 한국의 부족한 교정 인프라와 합쳐져 엄벌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정 행정은 늘어나는 수감 인구와 형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도소의 수용률은 110%를 초과하는 만성적 과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범죄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교정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설이나 확장이 지연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도소는 재사회화를 돕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창구로 변질됩니다. 충분한 교화 프로그램 없이 밀집된 공간에서 장기간 수용된 범죄자들은 서로의 범죄 기술을 학습하며 반사회적 성향을 고착화하는 범죄 학교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결국 한국 사법은 왜곡된 엄벌주의 적용으로 인해 정의 실현이라는 엄벌주의의 장점은 취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와 재범의 악순환이라는 단점이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최종 정리. 엄벌주의의 장점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 범죄자로부터의 사회 방위, 규범 확립과 사적 제재 방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처벌의 엄격함보다는 확실성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대량 투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재범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념과 달리 한국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엄벌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정형과는 달라 보이는 사법 현실과 형량 강화 위주의 네이밍 입법 난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정 인프라로 인해 엄벌주의의 장점은 실종되고 단점만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벌주의는 강화되어야 할 제도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엄벌주의에 대한 지식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엄벌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